제 이름은 한세라입니다. 38배 나이에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람들이 제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고 진실을 파헤친다는 명분 뒤에 칼날을 숨겨왔습니다. 모든 것은 12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집 앞 골목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린 건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회사 채권자들이 남기고 간 협박 쪽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가 망했단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날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집을 나섰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송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를 버렸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새벽 3시에 퇴근해서 5시에 다시 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아버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만 하셨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7이 되었고 엄마는 45의 나이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면역력이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 침대 옆에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야, 엄마 대신 행복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 속에서는 이미 다른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 당신처럼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세라 아버지 말이야. 지금 다른 여자랑 잘 살고 있더라. 정은이라고 옛날에 성악가 했던 여자. 3딸도 낳았대. 참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굶주리고 병들어가는 동안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다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세라, 너는 복수할 거야. 반드시. 그 뒤로 10년간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장학금으로 영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방송국 막내 스태프로 일하며 선장을 배웠고 밤에는 독학으로 다큐멘터리 연출 기법을 익혔습니다. 제 첫 작품은 버려진 가족들이라는 제목의 20분짜리 단편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인터뷰한 작품이었죠.
그 작품은 독립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사회적 위선을 폭로하는 감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갔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은이, 현재 아르떼 문화재단 대표로 화려한 삶을 사는 그녀, 예술가들을 후원한다며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녀, 저는 3년간 그녀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인맥, 약점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재단 측에 예술 후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안했고, 정은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한세라라는 이름이 자신이 빼앗은 남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첫 촬영 날, 저는 카메라 뒤에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우아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세련된 몸가짐.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보였습니다. 프로듀서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정은이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멘토.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발굴했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회라고요? 당신은 제 엄마에게서 남편을 빼앗고, 저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우리 가족에게서 미래를 빼앗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히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하다니. 촬영 3주차,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로듀서님, 성공하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누군가를 희생시킨 적은 없으신가요? 정은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생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 길 위에 누군가의 무너진 삶이 깔려 있진 않았나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카메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은이의 미세한 표정 변화, 떨리는 눈꺼풀, 움츠러드는 어깨, 모든 것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던 시기, 정은이가 공연계에서 갑자기 사라진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두 중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한 이사님요? 그분 마지막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회사 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성악가였나? 이름이 정은이었던 것 같은데 증언을 확보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호텔 예약 기록, 함께 찍은 사진, 심지어 아버지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까지. 개인 탐정을 고용해 하나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은이의
유학 비용을 댔다는 회계 기록. 그 돈 때문에 회사가 더 빨리 무너졌고 채권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엄마가 밤낮으로 일해야 했던 이유.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이유. 모든 것의 시작점에 정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정은이의 현재 모습과 과거, 증거들을 조차 편집했습니다. 그녀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말하는 장면 뒤에 제 아버지가 쓴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라는 편지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에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사진을 오버랩 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편집실 모니터 앞에서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정은이는 여전히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제가 덧붙인 자막과 내레이션은 그녀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엄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쓸쓸한 작업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세라 감독님이시죠? 저는 한민서라고 합니다. 정은이 프로듀서의 딸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복 동생,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 저와 같은 나이에 피아노 천재로 불리며 제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아이. 언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한번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민서,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도 제 복수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무대에선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내려갈 수 없다는 것.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나 봐요. 그렇게 저는 복수의 길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뒤에 숨어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며 제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행복 대신 제가 원하는 복수를 택한 겁니다. 민서와의 만남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민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 우아한 걸음걸이. 그녀는 마치 클래식 음악처럼 세련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저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에서 자란 사람처럼. 언니, 맞으시죠?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얗고 가늘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나르고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거칠어진 손.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서 씨.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 모든 걸 알아요. 언니가 누구인지, 왜 엄마를 찾아왔는지, 아빠가 예전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게 숨기려고 했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우연히 아빠의 옛날 편지를 발견했어요. 언니와 언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됐죠. 그래서 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민서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언니, 가족이 무너진 거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 수 없었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서가 오만하거나 무지하거나 최소한 적대적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미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죄책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제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제가 누린 모든 게 언니 것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피아노 레슨, 유학, 콩쿠르 출전. 만약 아빠가 언니 곁에 있었다면 그만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히려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증오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어렵습니다. 민서 씨, 우린 각자의 삶을 살면 돼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점심을 먹자고, 제 작업실에 놀러 가도 되냐고. 저는 거절했지만 그녀는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민서는 자신의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대는 박재우, 대형 건축회사 이사이자 업계에서 손꼽히는 엘리트였습니다. 민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제 약혼 파티에 꼭 와주세요. 언니가 와주시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완성될 것 같아요.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선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재우라는 남자가 궁금했으니까요. 약혼 파티는 서울 시내 한 호텔 루프탑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우아한 음악, 아름다운 사람들. 저는 구석에서 와인을 마시며 민서와 재우를 관찰했습니다. 박재우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냉정해 보이는 눈빛. 하지만 민서를 바라볼 때만큼은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아니면 분노? 한세라 감독님이시죠? 재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언니분이라고. 이복이지만요. 제 대답은 차갑게 나왔습니다. 재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마음에 듭니다. 저도 가식적인 대화는 싫거든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 예술에 대한 의견,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재우에게서 묘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너무 순수해요. 재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파티장 한쪽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게 나쁜가요? 아니요. 하지만 때론 그 순수함이 숨막힐 때가 있어요. 그녀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르거든요. 상처도, 배신도, 절망도. 저는 재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나 보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민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하게도 저와는 닮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행복, 그것도 제 복수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재우, 저는 그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재우와의 두 번째 만남은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주 들른다는 북촌의 작은 갤러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세라 감독님, 이런 곳에서 뵙네요. 재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가 제 SNS를 확인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갤러리에 관심이 있다고 올린 게시물을요. 현대미술 작품 취재 중이에요. 다음 다큐멘터리 소재로 우리는 함께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재우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저는 그의 해석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니, 감탄하는 척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적이고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커피 한 잔 하시죠. 갤러리를 나온 후 재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고 대화는 예술에서 인생으로, 인생에서 상처로 흘러갔습니다. 감독님은 복수를 믿으세요? 재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커피잔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민서한테 들었어요. 감독님이 진행 중인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복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 아버지, 건설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는지 저는 알아요. 경쟁 회사들을 짓밟고 하청업체들을 쥐어짜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서 같은 순수한 사람 곁에 있고 싶었어요. 깨끗한 세계에서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당신 본 모습은 아니죠. 제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날 이후 재우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서 몰래, 처음엔 업무 미팅이라는 핑계로, 나중엔 아무 핑계 없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재우의 사무실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세라 씨?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빼고 당신은 위험해요. 하지만 그 위험함이 나를 끌어당겨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죄책감보다 승리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민서의 약혼자를 빼앗는 것, 이것도 복수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심장 한구석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주 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 오빠가 약혼을 파기했어요. 이유도 말 안 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부족했나요? 아니야,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잘못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후, 민서가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제 오빠가 언니를 만나고 있었어요. 맞죠?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요? 왜 제게서 그마저 빼앗아야 했어요? 민서야, 나는 언니가 불행했던 건 저도 알아요. 엄마와 아빠 때문에 언니가 상처받은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까지 파괴해야 했나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분노를 받습니다. 언니는 괴물이에요. 복수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내가 잃은 것들이야. 아버지의 사랑, 안정된 가정, 재능을 키울 기회. 너는 내 목까지 가져갔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민서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승리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공허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민서가 떠난 후, 저는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왜? 드디어 죄책감이 들어서. 재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이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아서요. 세라 씨,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민서의 눈물,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저를 괴물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정당했습니다. 정은이는 제 가족을 파괴했고 민서는 그 파괴 위에 세워진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민서를 직접 상처 입히는 것이 정말 복수일까요? 아니면 저 역시 가해자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거울 앞에 선 저는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엄마를 닮았던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복수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계속되어야 했고, 저는 그 무대의 연출자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은이의 과거는 치밀하게 재구성되었고, 그녀의 위선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공개일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저는 드디어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예감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세라 씨 맞으시죠? 여기 중부소방서입니다. 신당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신당동 빌라, 엄마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 제가 엄마의 유품을 보관해 두었던 그곳.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일기장,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엄마가 제게 쓴 마지막 편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모두 불타버린 겁니다. 유족분이시죠? 일단 진정하세요. 소방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아직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노후된 전기, 배선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제 다큐멘터리 공개를 2주 앞둔 시점에 제가 가장 아끼는 장소가 불타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개인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세라 감독님, 이거 방화입니다. 그리고 배우를 찾았어요. 탐정이 건넨 서류에는 CCTV 사진과 통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 전날 밤, 수상한 남자가 건물 주변을 배회했고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박재호의 어머니 송미란이었습니다. 송미란 여사가 아들의 결혼 문제로 감독님을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약점이 그 빌라에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나게 해줘요. 지금 당장. 재우는
제 목소리에 냉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송미라는 평창동의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접실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세라 씨, 직접 찾아오셨네요. 제 집에 불을 지르셨죠? 송미라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불. 그건 노후 건물의 자연스러운 사고였을 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CCTV, 통화 기록, 목격자. 그래서요? 당신이 그걸 어디 가서 쓰겠어요? 경찰에, 법정에. 송미란이 비웃었습니다. 한세라 씨, 당신은 내 아들을 유혹해서 정상적인 약혼을 파기하게 만든 여자예요. 게다가 복수를 위해 다큐멘터리까지 만드는 위험한 사람이고, 누가 당신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내 아들은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해요. 당신 같은 과거에 집착하는 불안정한 여자가 아니라. 그 순간 재우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재우야, 넌 가만 있어. 엄마가 다 처리할게. 처리요? 사람 인생을 불태워 놓고 처리라고 하십니까?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성공했는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세라의 아버지였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재우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썼어요. 은행 대출을 막고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결정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횡령 혐의를 씌웠죠. 그 회사가 세라 씨 아버지의 회사였어요. 서류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부도. 그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너진 거였어요. 그래서 정은이에게 매달렸고 우리를 버린 거였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이만이 아니라 박재우의 가문까지. 재우가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세라,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당신 인생을 2번 파괴했어요.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나가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날 밤, 저는 폐허가 된 엄마의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가장자리는 타버렸지만 엄마의 미소는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복수가 끝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가면 뒤의 진실은 예정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사와 유튜브, SNS를 통해 동시에 공개된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5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정은이의 진짜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예수를 빙자한 위선자였네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정은이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르떼 문화재단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그녀를 해임했고 후원 기업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후 정은이가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세라 감독님, 아니, 세라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그 아이였구나. 이제야 알아보셨네요. 당신이 파괴한 가정의 딸이요. 정은이는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단지 사랑에 빠졌을 뿐이었어. 내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이야. 사랑이요? 유부남을 유혹하고 그의 회사 돈으로 유학가고 그 사이 그의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내 아버지는 그저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만 했어. 나는 정말 이제 와서 변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제 어린 시절도 돌아오지 않아요. 정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이 순간이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족했니? 내 복수는 성공했어. 정은이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공허만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재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라, 나와 결혼해줘. 저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 다 알잖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민서도, 어머니도, 정은이도 모두 무너졌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야.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연대 같은 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하고 공허한 웃음. 좋아요. 결혼하죠. 어차피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없었고 축복도 없었습니다. 단지 2명의 상처받은 영혼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식장을 나서려는 순간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가 원하던 복수, 다 잃었잖아요. 우리 엄마는 몰락했고, 제 약혼은 깨졌고, 언니는 재우 오빠와 결혼까지 했고,
민서야. 하지만 언니,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복수가 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차례예요. 언니, 언니가 제게 준 상처, 저도 갚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복수에 불타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 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순수했던 한민서는 죽었어요. 민서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신혼집에서 저는 엄마의 타다 남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우는 소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서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전 이겼어요. 정은이를 무너뜨렸고, 각시 가문의 비밀도 폭로했어요. 제가 원하던 복수를 다 이뤘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을까요? 왜 엄마가 더 보고 싶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제 안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잿빛 그림자 속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혼자서 영원히. 재우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라,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복수가 우릴 텅 비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지만 저는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정은이는 몰락했습니다. 민서는 상처받았습니다. 재우와 저는 공허한 결합을 했습니다.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보다 제 자신이 더 깊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수의 무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이 말해주듯 새로운 무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작한 끝없는 사슬입니다. 회색 그림자의 무도회. 그 무대 위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단지 모두가 상처받은 영혼들만이 남아 뜻없이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당신이 원했던 행복한 딸이 되지 못해서. 대신 저는 복수하는 괴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제 인생 전부를 잃었습니다.